추석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정민철, 김강민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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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민철 위원님이 네. 진짜 오랜만에 비하인드를 찾아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 제 롤모델이 되셨어요. 왜요? 야구계 유재석이 되셨잖아요. 방송을 네?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비결이 뭐예요? 아니요. 저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저의 주안점은 사실 네. 엠스풀 일이거든요. 근데 엠스풀 일이 제 생각대로 잘 안 풀려서 저를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비하인드도 그렇고. 우리가요? 그럴 리가 없네. 연습을 일선발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리저브입니다. 리저브. 이거 거짓이래요. 맨날 오시라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래요? 네. 금시초문이에요. 진위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위원님 못지않게 바쁘신 분이 또 있거든요. 작가님. 저도 신기해요. 아까 그 입구에서 문 열어주신 분이 기사분. 무슨 소리야? 얼마나 인기 있는 책이냐면 우리 김강민 위원 따님이 그걸 지금 보고 있대요. 어려운 데는 안 보고 쉬운 데만 본다고. 산정하실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잡스럽게 바쁜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바쁘신 이유가 올해 KBO 리그 인기가 더 뜨거워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KBO 리그가 9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평균 관중이요 1만 7천 명을 좀 넘겼습니다. 이런 추세면 1237만 7천 명까지 동원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치열한 순위 싸움 때문에 야구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10개 구단의 흐름은 어땠는지 별점과 한 줄 평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정민철 위원님의 키움 한 줄 평, 혁명적 투자라고 써주셨어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좋은 투자를 했고 이슈였었죠. 네. 근데 진짜 팬심을 달래기에 너무 좋은 투자였는데 아쉽게도 다음 날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좀 마음 한켠이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정민철 위원님께서 혁명적 투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안우진 선수 사태 관련해서 혁명적인 관리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반어법입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청백전이 끝나고 외압 홍보 훈련이 이제 벌칙성으로 진행됐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거의 안 한다고 안 하죠. 합니다. 제가 모 2군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야 이 사람아 그러다 큰일 난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 선수의 참여 의지가 없는데 강행됐다는 점이고요. 사실 안우진 선수가 이제 외압 홍보 참가했을 때 스파이크를 신었던 것도 아니고 운동화 그리고 다른 선수의 글러브 이게 공을 좀 사이드로 날려서 이제 쫓아가는 이런 훈련법이거든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에게 했다는 것은 좀 질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수도 저런 훈련을 하나요, 원래? 그 예전에는 이 체력 훈련 범위로 이런 훈련을 했긴 했었습니다. 이게 폴 좀 넓게 쳐서 쫓아가면서 러닝 효과를 좀 보기 위한 훈련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안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뭐 회장님이 취재하셨듯이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좀 아찔합니다.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구단에서 이걸 알았더라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까요? 구단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만류했을 것 같고 사실 안우진 선수는 누가 봐도 1군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1군 선수인데 2군에서 그렇게 막 강제성 있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수는 자칫 청백전에서 진 팀이 이긴 팀한테 커피 내기 요즘은 좀 뭐 이런 내기. 이런 분위기인데 내기는 저걸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 싶은.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정찬원 코치가 말소가 되면서 또 팬들 사이에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 그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 스케줄 및 이 등판 횟수 같은 걸 직접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등판도 앞두기 전에 난 2번 정도 더 던지고 싶다. 전적으로 좀 맞춰줬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위상이 높은데 이런 강압적인 지시가 없었으면 훈련에 이렇게 참가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정 코치에게 좀 시선이 쏠리는 게 사실이고요. 진실은 뭐 저 너머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인과관계를 보면 정찬원 코치에 대한 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진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건 투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수한테 어깨 부상이 오니까
선수가 다 회복하고 나면 원래 기량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수들은 팔꿈치는 그 심각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대 부상이라든지 어깨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긴 합니다. 근데 어깨는 선수 당사자의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안우진 선수의 몫인데 워낙 몸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하리라고 믿긴 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어깨 부상이라는 이 약간 포비아? 이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투수는 어깨 재활 확률도 매우 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떨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이 좀 조언을 좀 받았더니 어깨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을 해서 복귀하는 확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떨어지죠. 합니다. 네. 그리고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부상을 입었는 상태에서 같은 부위에 또 그 위쪽에 어깨까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선수니까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안우진 선수 돌아올 거라고 저희는 믿고요. 이번 주에 나눠볼 얘기들 비하인드 이슈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화 대 롯데 불펜에 엇갈린 희비, 김도영 부상 가을 야구 향방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화 롯데 불펜에 엇갈린 희비입니다. 네, 지난주 한화 결국 불펜이 흔들리면서 1위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서현 선수의 부진이 참 뼈아팠는데요. 지금까지 잘 던진 게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첫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마무리를 맞는 이제 시즌인데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굉장히 약간 삐거답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오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더라도 어쨌든 이겨내는 거는 본인 자신이니까 멘탈이 이제 참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김서현 선수가 이제 슬라이더가 구종 거치가 좋아요. 슬라이더 구종 거치를 좀 살리려면 당연히 앞쪽 카운트 선점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 역대로 좋은 마무리들을 보면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근데 김서현 선수는 최근에 초구에 던졌을 때 몸의 먼 쪽으로 공이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그거 뭐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물론 이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잘했죠. 상상 이상으로 잘한 거죠. 사실 하나 불펜진들이. 근데 공교롭게 1위에서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 믿었던 불펜진들이 균열이 생기니 그 매체나 관심도는 더 높아지면서 당사자들은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 정말 뭐 담대하게 이거를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화 내부에서는 이 김서현 선수의 상태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사실 김경문 감독이 의중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감독입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 나오면 좀 피해 가시고 그렇게 잘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김서현 선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최근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김서현도 인간이다. 처음 마무리를 맡아 그 이상 얼마나 더 잘 던지겠냐라고 이제 좀 믿음을 계속 보이는 입장이고요. 구단 내부적으로도 마무리 교체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팀 내부가 더 동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카드들은 준비해놓고 대기는 시켜놓겠지만 보직을 크게 흔드는 쪽은 하지 않겠다는 게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휴식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침을 겪고 있으면 그 열흘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이 충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이글스는 공교롭게 김서현만 부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펜진들이 동반 부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김서현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막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이 중요 시점에서 열흘을 뺀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위원님 말씀처럼 뭐 한승혁 선수, 박상원 선수 이런 필승조들이 지금 다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얘기하셨던 불펜 바이러스 약간 이게 좀 이어진다. 근데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최근 몇 경기지. 그렇죠. 8월 몇 예, 그러니까 지금 몇 경기인데 아직은 이게 바이러스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불펜에서의 리더가 누구냐. 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선수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에서 계속 뛰었던 박상원 선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위원님도 네.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2018 시즌에 하나이글스 마지막 가을 야구 경험자거든요. 그때도 불펜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가 가을 야구를 갔는데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좀 기반이 있어야 박상원이 조금 더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긍정 에너지를 좀 펼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는 좀 지금 불펜 상황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일단 김경문 감독은 최대한 이 구위가 좋은 선수. 최근에는 정우주 선수가 구위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정우주 선수에게 기회를 좀 더 중요한 상황에서 또 등판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불펜에서 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위가 가장 좋은 선수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막는 이런 흐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한화의 국내 선발진도 조금 안 좋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영향도 불펜에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글쎄요. 하나이글스 4선발까지 평균 인닝을 보니까 불펜진들의 데미지가 있을 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이글스가 역전승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근소한 점수차로 경기를 치렀던 팀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리스트들이 안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뭐 연투에 대한 걱정도 뭐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서현과 한승혁이 3연투가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체력 저하 때문에 붕괴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주에 LG가 이 불펜 관리가 되게 잘 된다. 3연투 이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LG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LG랑 하나랑 단면적으로 봤을 때 가용 인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LG 트윈스는 시즌 중반까지 그룹을 2개로 나눠서 쓸 정도로 불펜 전체의 실력 자체가 크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이글스는 뭐 예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기는 경기에는 딱 정해져 있는 그 몇 명만 지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그렇게 가는 거고 사실 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주요 선수들 이닝이 또 적지 않거든요. 근데 랜더스도 잘 헤쳐나가고 있고 이 결과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롯데 정현수 선수는 지금 60경기예요. 60경기 나갔습니다. 근데 성적 좋지 않으면 작년에 김태견 선수처럼 이 집중 포화를 맞아요. 그리고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관심 대상이 되는데 롯데는 지금 성적을 내고 있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상호 보완이 돼서 경기를 힘있게 이기니까 정현수의 60경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일각에서만 관심을 받지.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가 위에 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서현과 나머지 선수들의 이닝에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펜 관리 네.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네네. LG가 사실 그 3, 4월에 엄청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5, 6월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전반기 그 마지막까지 거의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LG가 불펜을 무리를 안 시켰어요. 휴식을 잘 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하는 거 아니냐 LG가 그래서 제가 한 5, 6월쯤에 떨어지는 게 맞다. 한번 내려오는 게 낫다. 그럼 단장님을 위해서라도 와이어 투 와이어는 아니 LG를 위해서죠.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내려와서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 O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늦게. 지금 8월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30여 경기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뺄 수 있는 그렇죠. 상황도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 변화주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영경혁 감독이 그걸 좀 잘하긴 했었어요. 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승패 마진만 하면 된다라고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서 팀 내부에도 이렇게 푸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물론 어떤 감독이 속 안 상하겠습니까? 당장에 승이 있는데. 근데 영경혁 감독은 가는 팀마다 그 관리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멋져요. 네. 실제로 영경혁 감독이 불펜에 플랜 A조, B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룹을 이 나누죠. A조가 필승조를 잘하다가 흔들린다. 그럼 필승 B조로 또 중간중간에 올려서 다시 그 필승조를 세팅을 하고 이런 전략 전술을 정말 잘 구사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엄상백 선수가 선발로 다시 돌아왔는데 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기 강판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엄상백 선수의 지금 문제는 저는 선발이 아니라 저는 줄곧 스윙맨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엄상백 선수 마운드에서 TV 중계를 보면 이 표정 자체가 이거는 물리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에 있을 때와 중간에 올라가서 있을 때 표정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시적이라도 이번 시즌만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스윙맨을 써서 회복하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즌 끝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선발로 복귀하려면 레파토리 증가가 필수입니다. 지금은 체인지업을 포시보다 더 많이 던져요. 그러면 어제도 오스틴에게 맞았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레퍼토리가 일정하니까 맞아 나가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선발로 활용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펜 얘기도 그렇고 4번을 치는 노시환 선수 얘기도 그렇고 김경문 감독님의 믿음의 여부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노시환 선수가 뭐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득점권 타율이나
이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팬들이나 주변의 아쉬움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기를 꾸준히 딱 봤을 때 흐름 자체를 좀 많이 좀 끊긴다. 노시안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김경문 감독이 과거에도 나성범 선수나 뭐 좀 부진했을 때도 계속 그걸 믿고 그 선수들이 좀 이겨낸 게 좀 많아요. 국제대회 때는 이승엽 선수 그렇죠. 보세요. 예. 예. 그런 스타일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노시환 선수 4번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노시안 선수가 2023년에 그때 홈런왕. 홈런왕 타점왕 할 때는 하이 팀의 4번 타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1위 팀의 4번 타자로서의 그 왕관의 무게를 조금 못 견디는 거 아닌가. 지금은 한 번 뭐 병살타 치면은 뭐 커뮤니티에서 막 그냥 글이 주르르고 올라오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DM도 많이 보낸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어린 선수잖아요. 젊은 네. 선수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낼 정도의 그런 멘탈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위해서 이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안이 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최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은성 선수가 꾸준한 성적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또 클러치 능력도 있고 주장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저는 이 선수가 지금 1위 팀의 4번 타자의 무게를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단장님 지금 DM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세현 선수나 노시안 선수나 DM이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진하니까. 근데 저도 내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맞아요. 많아요. 가족욕부터 해가지고 진짜 인신공격은 그냥 기본이고요. 근데 좀 그런 거를 좀 자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 SNS 해? 아니 전 청정지역입니다. 득과 실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저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안 했던 거고.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선수 생활은요. 길어야 20년입니다. 그 20년 아까운 시간을 네. 텍스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거나 이게 그거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뭐 이 방송 보시면 저에게 DM을 날리시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SNS를 안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님 두 분은 이제 하나 4번에서 지금 노시환 선수가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꾸준히 경기를 봤었거든요. 네. 노시안 선수 경기를 봤는데 상황에 맞게 한 번씩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진루타를 쳐줘야 되는 상황, 경기 초반에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스윙을 고집하기보다는 본인이 예,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하면서 팀에 이렇게 조금 끌어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4번 고수는 괜찮다? 네, 저는 4번이든 3번이든 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4번 타자도 상황이 됐을 때는 번트는 아니지만 팀 배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진루타만 보내줘도 뒷타자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팀 배팅도 필요하고 매번 안타를 기록하고 매번 홈런을 치려고 하는 그런 타격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희들이 김경문 감독이 믿음의 야구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선수를 고집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클 때까지 두는 것도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사실 감독의 스타일을 존중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아니면 구단하고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스위치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감독을 뽑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가 김경문 감독을 뽑은 이유는 뚝심을 발휘해서 어쨌든 팀을 이렇게 끌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설령 주위에서 말이 많더라도. 근데 지금 보세요. 단면적으로 올 시즌 저는 5위로 꼽았는데 현재 2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이 맞다. 맞다고 봐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롯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롯데 하면 불펜 연투가 많다 보니까 후반기쯤에는 한번 그래도 흔들릴 거다라고 우리 단장님 포함해서 저 그렇게 얘기한 건 옛날 얘기인데. 너무 옛날이다? 네, 이거 언제 때 얘기를 아직까지 하세요? 역시 태세 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 그 후반기 예측할 때 롯데 그 3위로 그 준플레이 네. 부직행 할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세영 기자님 뭐라 그랬어요? 왜 또 가만히 있는 저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다 불안해할 때 맞아요, 롯데가 맞아요. 올해 근데 맞아요, 그 기록 외적인 생각해보니까. 부분이 있다. 데이터 외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착착 맞아가고 네, 있다. 네, 네. 그럼 불펜이 이게 힘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하나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1군이 1위를 달리잖아요. 네. 대부분 2군은 꼴찌에 가까워요. 아. 근데 하나는 2군도 지금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가용 전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피셔스에. 예, 예, 그러니까 투수를 지금 보면 그 딱 4명만 딱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앵꼬라고 한상용으로 퍼진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근데 LG 같은 경우도 불펜이 8명이잖아요. 8명은 좀 풀로 끌고 이게 왔고 롯데는 LG처럼 그렇게 끌고 간 건 아닌데 정철원이 좀 초반에 무리했을 때 최준영이 올라오고 네. 최준영이 또 떨어졌다 싶으면 홍민기 올라오고 최근에 또 윤성민이 또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펜이 분명히 3연투를 최고로 많이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런 팀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흑석이 때. 근데 안 떨어지는 거는 가용 인원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기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송재영, 김강현 이런 선수들 있죠. 격차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쟁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정철원, 최준용, 김원중 말고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꽤 많고 여기 이제 대단한 학교를 나온 홍민기 선수가 5월 17일 합류를 해서 무슨 학교를 나왔는데 대전고등학교. 대대전고등학교. 그냥 대구가 아니라 대대전. 근데 5월 17일부터 도움을 준 게 꽤 크다고 보고 골고루 아주 배포 있게 이 선수들을 쓰면서 이 선수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팀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관리자들은 또 특히나 타이트한 경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위에 있잖아요. 새로운 카드를 쓰기가 좀 두려워요. 검증된 선수만 자꾸 쓰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하나와 롯데가 다른 점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이 좀 달랐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다. 김태형 감독이 정말 2군하고 교류를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스타전에서 김용희 2군 감독을 좀 만났어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감독이 수시로 2군 선수들,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체크하고 컨디션 보고를 계속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하고는 또 다른 플랜의 야구를 픽스를 내서 이렇게 올리고 그게 지금 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투수뿐만 아니라 야수진 운영 같은 경우에도 롯데는 지금 셀캡도 꽉 차 있고 김태형 감독이 부임할 때만 해도 이제 전임 단장이나 이쪽에서 프런트에서 몸집이 큰 선수를 많이 몰아놨는데 이 젊은 선수들을 계속 1군, 2군 왔다 갔다 올리면서 그 선수의 기량을 이끌어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롯데 내부에서도 엄청난 이제 칭찬, 뭐 대단한 감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민 위원님은 이 롯데 불펜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 있으셨어요? 전 윤성빈이요. 아 역시 터지면 꼭대기에서 놀 선수. 맞죠. 네, 스플리터라고 하는데 거의 포크볼 수준이거든요. 포크볼 수준으로 끼고 던지는데 오랜만에 떨어지는 게 이 정도를 유지를 한다면 롯데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이 네. 있어요. 사실 9위 자체를 보면 뭐 단정 짓진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 순항하는 이유는 역시 보직 변경입니다. 보직 변경. 김태형 감독이 윤성빈을 편안한 상황에서 올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점 안 하면서 지금 결국 11경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면서 조금 더 터프한 상황에 이 선수가 경험치를 쌓게 해주면 볼질도 안 할 거고 본인이 본인을 믿습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성빈 선수가 나도 가치가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잠재력을 터뜨릴 준비는 끝났다고 봐요. 보직 변경은 신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 올라가서 던지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터프하게. 네. 김강민 위원님이 사랑하는 리스트에 한 명 추가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는 터지기 시작하는 선수들 보면 좀 약간 설레요. 약간 설레요. 저희가 또 마무리 김원중 선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원중 선수가 옛날에는 김서현 선수처럼 재고 불안이 있었다고. 김선처럼 그렇게 재고가 불안한 그 선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네, 그런 네. 이건 김원중에 대한 굴욕인데. 그 정도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김원중 선수는 처음에 선발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제주가 좋아서 구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완벽하네요. 다양한 구종을 던졌었는데 이제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하면서 구종이 다양한 마무리는 솔직히 크게 메리트는 없거든요. 스플리터랑 패스트볼을 이제 주로 쓰잖아요. 지금 마무리에서는 그 두 가지 이제 구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완전 이제 마무리에 적응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4년 계약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편안함을 느끼는 선수가 있고 부담을 느끼는 선수가 있습니다. FA를 딱 했을 때 선수 개인만이 아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선수의 배포거든요. 근데 김원중 선수는 어쨌든 4년 계약을 하고 나서 진짜 좀 편안하게 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2년 계약이지만 FA 계약을 하고 재기상을 수상한 적도 있거든요. 사실 부담이 됐었는데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서. 더 접근이 좀 쉬워지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제 스타일입니다만. 이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가 궁금한데요. 가용 자원이 이게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은 거죠. 그리고 최준영도 곧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곧 올라오고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김상수의 역할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또 베테랑도 있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기에는 많은 경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잘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하나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간격이 1위하고 2위 간격하고 2위하고 3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하필 화수목이 또 한화하고 롯데하고 경기잖아요. 이러니까 변수가 있는 거죠. 화력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중장거리로 과거의 롯데가 좀 잘 나갈 때 그런 느낌? 불펜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저는 충분히 2위가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그런 기세다. 이번 주에 벨라스케즈 선수의 이제 그 활약이 어떨지가 진짜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떤 선수인가요? 제가 이제 벨라스케즈 선수에 대한 타구단 스카우트 평가를 좀 받아봤는데요. 일단 MLB 메이저리그 경력이 8년 이상의 베테랑 선수고, 다만 이 선수가 트리플 A에서 9이닝당 볼넷이 5.5개가 넘을 정도로 수술 이후에 좀 제구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인다. 그리고 커리어 내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지만 부상 이력이 다소 있는 편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한화와 롯데 두 팀의 불펜은 어떤 모습을 각각 보여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김도영 부상, 기아 가을 야구의 향방은입니다. 네, 지난주에 김도영 선수가 또 한 번 햄스트링 부상으로 울고 말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안 돼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비하다가 그랬으면 혹시 몸 상태가 100% 완성이 안 됐는데 온 거는 아닐까요? 아니요, 무조건 완성이 됐을 거예요. 100% 다 됐을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마 병원 검진도 했을 거고 그게 안 됐으면 안 올라왔을 거예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비 동작을 제가 봤는데 네. 조금 약간 늘어나는 동작이거든요. 스트레치 되는 동작. 놓치고 쫓아가는 거. 네, 스트레치 되는 동작인데 그 동작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물리적으로 다 나았고 제가 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경기 상황에서는 100% 이상을 쓸 때가 있거든요. 젊은 선수고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100%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을 텐데 그러면서 또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일단 구단은 정말 보수적으로 우리는 움직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5월 말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 당시만 해도 이제 2달 뒤 복귀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의료진 소견대로 근육 테스트까지 다 거쳤고 외부 자문까지 좀 구해가면서 부상 이제 복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기아 구단 입장은 이게 두 번째 부상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반대쪽 부상이다. 햄스트링이 안 좋은데 바로 복귀시켰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때 중계를 김선희 위원과 제가 직접 하고 있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이렇게 뛸 때는 조절을 해요. 도루는 안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좀 평범한 땅볼인데 저글이 되니까 김도영이 그 생각은 까맣게 잊고 확 달라들면서 쩔뚝거렸거든요. 이게 공교로운 거죠.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대쪽 햄스트링이라면 이게 약간 불운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김도영 선수가 복귀했을 때 당분간 지타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수비가 나가는 걸 보고 사실 한쪽에서 의견을 밀어붙여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상호 이해가 떨어져야 경기를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리헵 경기 수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분간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성토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당분간. 사실 우리나라 야구가 좀 많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트레이닝 파트 의료 쪽에 대한 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니 선수 예를 좀 들으면 포지션은 김도영 선수하고 다릅니다.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지만 1이닝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긴 실전 등판을 하면서 이닝을 이제 4이닝을 좀 맞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복귀하는 날 보면 3루수로 풀타임을 다 뛰었단 말이에요. 김도영이 기아에 분명히 필요한 타자고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면 지명타자나 이쪽에서 점차적으로 수비 이닝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런 선택은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나성범, 김선빈 이런 선수가 이제 복귀하면은 대타부터 해서 지타 쓰고 그때쯤이면 삼성 타이거 선수도 이제 페이스 떨어질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맞아요, 그렇게.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때 나성범하고 김선빈은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수비 스타팅 들어갔어요. 네. 저는 좀 의외라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그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그렇죠. 쓰는데 이번 김도영도 그런 거죠. 김도영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밀려갖고 원래 거기선 대타, 지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 밀려서, 일정을 그렇죠. 생략한 거죠. 맞아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결과적으로 네.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그 위원님께서는 또 햄스트링 부상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있었어? 네, 저는 많이 찢어졌었죠. 짐승도 찢어져. 네, 저도 한 서너 번 찢어졌는데 3루에서 뭐 햄스트링에 부담을 줄 만한 수비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 그 햄스트링이라는 거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이 내가 안 좋고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무리가 간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해야 돼요. 22년 한국 시리즈 때 제가 대타로 경기를 준비한 것도 햄스트링에 부담이 와서 그 해에. 근데 이게 한번 다치고 나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근육량이 벌크업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아니요. 벌크업 이쪽은 아직 명확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 김도영 선수가 되게 보편적인 부상이에요. 왼쪽이 다쳤다가 또 오른쪽이 다쳤다가 또 왼쪽이 다쳤다가 햄스트링이 근육이 가닥이 두 가닥이에요. 안쪽에 찢어졌다가 바깥쪽이 찢어졌다가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정 선수 지금 뛰는 거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최정 선수보다 굉장히 어기적 뛰어다니거든요.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절대적인 거 아닌 것 저는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박민우 선수도 어릴 적에 햄스트링 부상이 전 있었거든요. 전 박민우 선수가 훨씬 더 도루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난 뒤에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돌아올 텐데 아마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본인 기량의 70% 정도 본인이 이제 부담 안 가는 정도로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뛸 수 있어라는 지점을 정해야 될 것 만들어야 같고 돼. 차츰 올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져요. 네, 잊혀지는 상황이 오고 폭발력 있는 그런 주루 이런 것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김도영 선수가 이번 부상으로 좀 잃는 게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부상 복귀에 맞춰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부사장급 인사가 한번 와서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부상 터지고 이제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가 가장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운동 능력, 그다음 주루 이쪽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WBC 3월 달에 그때까지는 회복이 되겠지만 과연 이 선수를 합류를 시켜야 되냐 너무나 조심스럽게 또 새 시즌을 준비할 텐데 그 딜레마에도 봉착할 수 있는 2, 3주 뒤에 이제 다시 재검을 좀 한다 이런 구단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근데 구단이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남은 시즌 휴식을 좀 주겠다라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포스트 시즌 활용방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정규 리그는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김도영 선수가 오기 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위즈덤이 3루로 가고 변우혁, 박민 이렇게 있는데 3번 타순이 누구냐 최영 앞에. 근데 그게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 김선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김선빈 행보를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위즈덤 선수 대체 선수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기아는 전방위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바비달베 선수를 접촉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KBO 리그 구단에 접촉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타구장 스카우트의 좀 말을 좀 들어봤는데 어설픈 선수는 절대 데려오지 않는다. 확실한 선수는 최대한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게 기아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까지 바꿔야지만 포스트 시즌에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데 이 비자 등 문제가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치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김도영 선수 부상으로 위즈덤 선수가 지금 3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교체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원준하고 이우성을 트레이드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야수 뎁스가 약해졌어요. 3루를 볼 수 있었던 윤도현 선수도 지금 부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용할 수 있는 지금 야수 폭이 생각보다 많이 좀 적어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위즈덤을 교체하는 게 좀 더 애매해진 거죠. 이번 일이 그러면 기아가 가을 야구 진출하는데 변수가 될까요? 사실 김도영 선수의 그런 복귀 시점을 조금 땡긴 감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나성범, 김선빈 이렇게 합류해서 조금 상승세를 좀 띄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좀
강한 동력을 이렇게 끌고 온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아가 이제 지금 김도영이 빠졌으니까 맥스가 4위잖아요. 맥스 4위고 진짜 5위는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아가 동력 잃은 건 맞아요. 지금 뭐 약 40경기 남았을 때 동력 잃은 건 맞는데 위덤이 지금 6, 7번 내려갔다는 거는 기아가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죠. 이게 작년 시즌처럼 유일하게 3할을 치고 있다면 이게 누군가 보완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2할 오픈 때 머물고 있는 팀 타율이기 때문에 위즈덤이 6, 7번에 있다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8위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 이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을 야구 가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를 가기 힘든 전력은 분명히 아닌데 김도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김도영이 있으면 4위를 올라가도 이제 와일드카드 통과해서 3위 팀을 꺾을 수 있는 전력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미지수가 돼버린.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보는 게 내일 올러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외국인 원투펀치가 확실하면 5할 승률 유지하는 데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률 인플레 현상이 좀 있어서 보통 72승, 한 77승 정도의 포스트 시즌 팀이 확실하게 결정될 것 같은데 한 플러스 5개 정도는 기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전력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아가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는요. 송성문이 쏘아 올린 큰 공입니다. 네, 키움의 송성문 선수가 BFA 단연 계약으로는 역대 야수 최고액 6년 120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요. 전 단장이셨던 두 분 이번 계약 어떻게 보셨나요? 오버페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키움 팬들한테는 이게 한 줄기 그 빛과 같은 키움 팬들 입장에서는 송성문마저 타팀한테 뺏기면은 키움 팬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 일각에서는 그 계약이 셀캡 뭐 하한선 결정 짓기 맞아요. 전에 나온 네, 거라 네.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위픽 선수들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 송성문 선수가 6년 동안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드라이브를 한번 걸 때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송성문 선수 계약은 저는 납득이 충분히 가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액도 놀라웠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도 열어놓은 그런 계약이었잖아요. 키움구단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송성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다. 와, 그리고 이제 계약 당시에도 계약 체결식을 구장이 아닌 호텔. 호텔을 빌려서 거기에 구단 사상 최초로 가족까지 초청해서 맞아요. 상당히 크게 좀 해줬어요. 키움 구단의 설명이 유무형의 가치 그리고 리더십, 구단 철학, 방향성 모두 포함된 계약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열어준 게 이제 팬심을 좀 달래기 위한 것도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최근에 키움의 그 뉴스들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상쇄시키기 위한 결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아니 왜냐면 싶습니다. 이런 이 정도의 숫자를 만들려면 복합적인 게 다 이렇게 함축이 돼야죠. 송성문 하나만 딱 저스트하게 놓고 보면 뭐 진짜 냉정히 주판 두드려서 한다면 이 금액이 안 갔겠죠. 근데 뭐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이정료도 쌓아놨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올 때 이 독보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이런 계약을 안겨준다? 이것도 송성문 선수의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키움 구단은 원래 이제 송성문 선수와 계약을 결심한 시점이 지난해 겨울이었고 4월 달에 이제 선수하고 본격적인 접촉을 좀 했다. 샐러리캡 하한선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약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주장을 하면서 또 눈물도 보였고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김강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부럽다. 이 팀에서 신인 때부터 쭉 커와서 FA 시점에서 계속 남은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나갔죠. 네, 그러니까 FA 직전에 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가거나. 근데 저는 키움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하영민도 잔류 계약을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야지 이 팀이 그 밑에 이게 신인 선수들이 이 선수들 보고 클 수가 있어요. 구단마다 이제 BFA 단연 계약 후보들이 많잖아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끝나고 11월에 FA 시장이 열리면 분명히 이제 선수 에이전트들은 송성문 FA 금액을 얘기할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원은 박찬호잖아요. 박찬호 같은 경우는 송성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 잣대가 연간 20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더 가능성이 높은 건 내년이죠.
내년에 풀리는 이게 노시안이든 홍창기든 이런 선수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노시환 선수는 포지션이 같잖아요. 심우준 선수가 4년에 50억 계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박찬호가 웃고 있다. 지금 그런 것처럼 맞아요. 지금 송성문 계약이 노시환 선수 웃고 있겠죠. 근데 관건은 당연히 30홈런 100타점을 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예, 노시안 선수가 이 고점을 한번 찍고 아마 FA가 되는 나이가 26살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굉장한 상품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OPS 자체가 2023년에 홈런왕을 차지하고 점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송성문은 반대입니다. 송성문은 그동안 이 직전에 OPS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시아는 더욱더 30홈런 100타점에 OPS가 0.8대는 걸려야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지금 OPS 7 중반이나 이거는 사실 가격 상승 요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FA 시장에서 선수의 몸값이 팍 뛰었을 때를 보면 최소 이제 원소속 구단이 무조건 뛰어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두세 개의 구단이 붙으면 몸값이 이렇게 팍 뛴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노시안 선수는 저는 하나에서 무조건 잡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시안 선수를 잡지 않는다면 그에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미니멈으로 100억 정도는 깔고 가지 않을까. 장기 계약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전에도 BFA 단연 계약 소문이 있었던 선수예요. 맞아요. 뭐 지금 가능성 있는 시점은 내년 시즌 들어가기 전에 올 시즌 끝난 그 몇 개월의 그 시점에 장기 계약, 그러니까 단연 계약을 제시하는 한 5년에 100억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냐 마냐. 근데 이것도 올 시즌 이제 성적이 또 영향을 줄 겁니다. 올 시즌은 팀 겪어봐야- 성적, 팀 성적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까지 내부 FA 선수를 단연 계약을 한 사례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BFA 단연 네. 계약 사례는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나이글스는 행보 자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가을 야구를 간다는 전제로 노시안이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가 첫 1번의 관건이고 2번의 관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간 미비한 기여도다 그러면 내년 스타트를 걸어서 행보해요. 그러면 송성문 선수처럼 중간에 하나는 결정을 할 겁니다. 중간에 해야 경쟁을 좀 피하는 계약을 하지 않을까. LG 같은 경우는 홍창기 선수가 2026 시즌 끝나고 그리고 문보경 선수가 28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데요. 두 선수는 가치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홍창기는 충분히 그 자리를 찍을 수 있는 성적인 것 같아요. 워낙 꾸준하잖아요. 근데 문보경 아직 그 서비스 타임이 3년이 남았잖아요. 좀 더 보겠죠.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LG의 세켓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안정화돼야죠. 네, 지금 좀 많이 박혜민, 차 김현수부터.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퍼를 던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샐러리 캡은 뭐 지속적으로 상한선이 올라갈 거예요. 상한선이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창기 계약이 샐러리 캡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문보경 선수가 서비스 타임이 조금 많이 남긴 했는데 BFA 계약을 한다면 송성문 가격을 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문보경 선수. 그렇죠. 문보경 선수는 이 장타율이나 이런 거는 이 가격을 넘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노시안이 있잖아요. 노시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그렇죠. 노시안이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BFA 단연 계약하려면 문보경 선수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FA로 나오면 3루를 필요하는 구단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잠실을 홈 경기장으로 쓰잖아요. 만약에 좀 파크 팩터 좋은 구장으로 가면 되게 탐을 많이 낼 것 같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눌러 앉히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BFA 단연 계약하는 것보다 FA가 다른가요? 뭐가 경쟁이 더- 붙으니까 네. 시장에 나오면 안정성 때문에 네. BFA 단연 계약을 선호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아, 고등학생으로 보면 수능 시험을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그냥 수시처럼 정시 말고 그렇죠. 수시처럼 이제 그 마음을 읽으셔서 가장 먼저 이 그러니까. BFA 단연 계약을 하신 단장님. 그렇죠. 3명이나. 네. 그럼 SSG 박성환 선수는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환 선수가 27년 끝나고 FA가 되는 거잖아요. 27년 그런 시즌. 걸.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해가 청라돔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서 박성환을 타팀한테 뺏기면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BFA 단연 계약을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랜더스는 특히 누군가 뺏기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또 옆에 또 계셔서 뺏기면 큰일 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송성문 선수의 단연 계약이 또 이번 시즌 끝나고 FA 선수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지금 혹시 가장 웃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벌써 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가 관심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뭐 KT도 관심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심우준 선수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 돼서 그 전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가지 않을까. 박찬호 선수가 2번 타자 유행인 것 같아요. 전 리드오프감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수비를 완전 거미줄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기아에서 실책수도 가장 많고 물론 이제 타구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가 송성문급은 아니지만 심우준을 넘어서려면 OPS가 그래도 0.7대는 가야 됩니다. 7 중반을. 근데 지금 0.6대 통산 OPS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3년간 0.7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0.8대로 드라마틱하게 갈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출루율과 장타율이 조금 증가가 된다면 심우준보다는 높게 책정이 될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출루율이 높아져야 박찬호 선수. 네, 공격에서 뭔가를 어필하려면 박찬호 선수의 장점은 주력이기 때문에 그 주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출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좋아져야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박찬호 선수를 높게 보거든요. 표현하는 게 조금 되게 쾌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평가 받는 부분도 저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유격수 중에서 탑티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박찬호의 가치는 높은데 그러니까 경쟁이 이게 있냐 없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호. 있을 만한 선수예요. 네. 저는 그 대표이사, 그러니까 좀 힘이 있는 구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잖아요. 잘했을 때 투자를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아가 5강 이상 그리고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뭐 4위 혹은 뭐 더 그 이상을 만약에 한다면 오퍼 금액이 애초에 좀 높을 거라고 좀 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소득 구단이 제한받는 금액은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반면 이런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김동현 선수 항상 잘할 때 팬들이 유도영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호가 떠나도 김도영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김도영 선수가 수비하다가 햄스트링이 터졌잖아요. 이건 상당히 조금 쇼킹했거든요.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구단도 이걸 심각하게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도영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게 과감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도영 선수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질 것 같아요. 네. 사실 리그 자체에 유격수 자원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고. 유격수 육성하는 게 단장님 네. 아시겠지만 네. 힘들어요. 마무리 포수 유격수 육성하는 게 진짜 힘든 포지션입니다. 사실. 그러면 FA를 앞둔 선수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강백호 선수 먼저 몇 주 전에 저희가 FA 평가를 했을 때는 빨간불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또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모 KT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강백호 선수가 이 방송을 본 것 같고 그 이후에 공교롭게 잘한다. 오. 네. 비하인드 자체가 방꿀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너무 잘 됐죠. 네. 그래도.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결승포도 쏘아올리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뭐 강백호 선수는 이게 왜냐면 강백호 선수에게도 우리가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높고 포지션이 관건인 선수인 건 맞아요. 8시즌 동안 통산 타율이 3할이 넘고요. 통산 OPS가 0.8이 넘습니다. 그러면 치는 거 하나는 검증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이 약한 약한 팀들은 뭐 충분히 데려가도 되고 그 팀들은 아시아 쿼터제가 돼도 투수 3명에 야수 1명을 뭐 호타 준족에 수비 잘하는 선수를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강백호에게 지타를 맡겨도 된다는 저는 말씀인 거고 강백호를 지타에 박아놓고 쓰면 글쎄요 상대 팀에서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팀에서 좀 강백호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특정 팀 얘기는 안 하고요. 공격이 약한 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팀이 떠오른다. 김강민 위원님은 강백호 선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뭐 KT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강백호 선수가 활약하면서 근데 이 타선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 타자 강백호 선수, 안현민 선수 이렇게 3명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되게 파괴력이 높아요. 그래서 좀 가치가 높지 않나 그렇게 봐져요. 네.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NC로 가고 나서 옛날에 그 좋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NC는 일단 최원준 선수를 무조건 잡는다는 기조예요. 왜냐면 지금 구단의 다음 방향성 자체를 중견수 최원준에 포커스를 맞추고 NC에서 무조건 좀 잡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 전후에서 좀 단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50억 이상은 좀 무리다. 4억 50억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거죠. 4억 50억 네. 정도 선에서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괜히 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고정 쉽지 않습니다. LG에서는 주장 박혜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으로 FA인데 최근의 활약 보면 더 가치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박혜민 선수가 의외로 핫할 수 있는 선수다. 나이가 변수긴 한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박혜민을 바라볼 때 4년에 뭐 60억이라고 생각하면 2년을 보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 2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성적을 그러니까 우승할 팀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혜민이 의외로 핫할 수 있다. 그냥 박찬호는 그냥 올해 이번 FA 최대였지만 박혜민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송성문 선수가 쏘아올린 큰 공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제는 이글스의 오빠죠. 한화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방송에 집중 안 하나? 안녕, 나는 하나이글스의 손아섭이야. 프로 생활 또 19년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 친구들이 너무 잘 환영해줘서 금방 적응한 것 같아. 너무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고맙다. 야구 보고 있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이상하게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데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트레이드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 다 많이 아쉬워해줘서 그때 처음으로 조금 눈물이 날 뻔한 것 같아. 안 났어 아직? 눈물은 안 났는데 너무 많은 후배들이 전화도 와주고 다들 아쉬워해줘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친한 형들은 다 연락 와줘서 좋은 기회라고 잘하라고 연락 왔어. 현진 형도 많이 반겨줬고 또 재원이 형, 은성이, 지용이 등등 노시안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반겨줘서 너무 잘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강해 지금. 항상 내가 기분이 처져 있을 때나 우울할 때 시환이를 보면 다시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나에게는 비타민 내지는 링거 같은 존재야. 우선 에너지 넘치는 팀이고 나도 그 에너지 넘치는 팀 분위기에 녹아들기 위해서 같이 밝아진 것 같아. 사실 상상은 못했고 처음 유니폼 입었을 때 참 신기하기도 했고 사람 인생 모르구나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어. 전혀 부담은 없고 단지 감독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에 요즘 잠을 잘 못 자. 너무 멋있으시고 자상하셔서 참 너무 놀랬어. 목표보다는 그냥 했던 만큼만 하고 싶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만큼만 하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그 부분은 먼저 끼고 이야기할게. 부러워할 것 같은 사람? 반지를 손아섭 선수가 끼게 되면 아무래도 함께 뛰었던 형들인데 준우 형이나 민호 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됐든 우리 셋 중에 누군가가 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창규는 한국 시리즈든 정규 시리즈든 나한테 안 돼. 창규야, 니는 내 상대 아니다.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더 오빠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대전 야구 열기를 3일 만에 느꼈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오빠 많이 아껴주길 바래. 부탁해. 비하인드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날씨까지 막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전패를 했습니다. 단장님은 날씨랑은 또 무관하게 패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왜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희는 날씨 때문에. 생각이 많으면 잘 안 되더라고.
우리 패널들의 이번 주 승부 예측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강민 의원님은 LG의 위닝에 저는 두산,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 류성규 단장님은 SSG, 정민철 의원님은 한화의 위닝에 걸어주셨습니다. 먼저 정민철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폰세 와이스 류현진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어쨌든 한화가 제일 자랑하는 게 현재는 선발 투수가 제일 자랑할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에게 2승 1패. 김강민 의원님은 LG의 위닝에 걸어주셨죠? KT 위즈랑 제가 매치업에 계속인데 지금 KT 위즈 때문에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네, KT 위즈가 마지막에 계속 역전을 해요. 네, 막 역전을 해가지고 근데 LG를 안 걸 수가 없잖아요. 또 이번에 분위기 사실 너무 좋은데.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LG에 또 안 걸 수가 없어서 LG에 2를 걸었는데 KT 위즈가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단장님께서 이 시리즈를 배정을 받으셨는데 어렵다 투덜투덜 하셨대요. 아, 근데 네. 꼴찌시니까 또 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꿔줬다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매치업 선정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어느 팀을 하고 싶냐. 그래서 키움 하고 싶어요. 그랬죠. 키움이 그냥 뭐 무시하시는 거. 키움이 루징하면은 무난픽이잖아요. 지난주엔 안 네. 그랬는데. 아이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NC랑 두산을 1대2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전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NC 키움이었는데 NC가 수입패를 네, 당했잖아요. 네. 근데 3, 4, 5, 3발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NC가. 그래서 저는 두산에 2를 줬거든요. 두산도 올해 그냥 가랑비에 옷 젖고 있잖아요. 크게 연패는 없는데 그냥 참 계속 좀 그런 페이스인데 저거 모를 것 같아. 이게 어렵죠. 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세영 기자님 1대2로 예측하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삼성이 대구에서 강했습니다. 시즌 맞대결 전적도 7승 3사로 앞서 있고 물론 기아도 내일 올러 양현종 선수가 나온다고 치면 좀 빡빡할 것 같은데 그래도 홈에서 하는 삼성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승부 예측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특히 그 피자 광고 있는 쪽을 담장을 자꾸 올라타서 피자를 그 회사에서 쌌다고 하더라고요. 네, 60판을 쌌는데요. 와. 박혜민 선수가 자기는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렇게 받게 됐다. 근데 매직빵님도 약간 이런 게 있을 법한데. 박혜민 선수가 좀 잘못했어요. 저도 그 매직박의 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빵 터졌거든요. 아니 치과 의사 맞아?